뭘 걱정하냐? 우리 집 현금 인출기 있잖아. 진성의 인쇄소 앞이었어요. 해숙은 도시락을 들고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민석의 목소리가 그대로 새어나왔어요. 민석의 그 말에 해숙의 발이 바닥에 붙었습니다. 껄껄대며 비웃는 목소리로 눈물 좀 쓰면 알아서 돈 나오더라는 말이 이어졌죠. 그 다음 말이 숨을 먹게 했습니다. 일단 도박빚부터 막아야지. 그 순간 손에 힘이 풀렸고 도시락통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쨍그랑 밥이랑 반찬이 기름때 바닥에 다 쏟아졌습니다. 문 안에서 전화 끊는 소리가 났지만 해숙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해숙은 이 순간 왜 바닥에 주저앉은 걸까요? 민석이 말한 현금 인출기는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인생별 사연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행복한 기운이 그곳으로 전해지도록 마음 쓰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낡은 현관문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잉크와 종이가 뒤섞인 쿰쿰한 냄새가 먼저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55해를 살아온 진성은 지친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익숙한 어둠 속으로 발을 옮겼어요. 현관 위 희미한 형광등 불빛이 그의 낡은 작업복 위로 하얗게 쏟아졌습니다. 기름때와 잉크 얼룩이 얼기설기 엉겨붙은 그 옷은 30년 가까이 인쇄기와 씨름해온 세월의 훈장과도 같았지요. 왔어요? 초조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아내 해숙이 거실에서 황급히 달려나왔습니다. 오래 쉰두린 그녀의 얼굴에는 화장기 하나 없었고 잠을 설친 탓인지 눈 밑에 그늘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시선은 남편의 얼굴이 아닌 그의 손에 들린 낡은 서류 가방에 먼저 가 닿았습니다. 응, 늦었네. 진성은 짧게 대답하며 신발을 벗었습니다.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돌아가던 인쇄기의 굉음이 아직도 귓속에서 웅웅거리는 듯 했어요. 저녁은요? 뭐라도 차릴까요? 아니, 괜찮아. 속이 더부룩해서 생각 없어. 그는 아내를 지나쳐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소파에 몸을 던지듯 앉자 푹 꺼지는 쿠션이 한숨처럼 바람을 내뿜었어요. 해숙은 남편의 맞은편에 조심스럽게 앉아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낡은 거실을 가득 채웠고 부엌에서 들려오는 냉장고의 윙윙거리는 소음만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진성은 눈을 감고 고개를 뒤로 젖혔습니다. 어둠 속에서 문득 10년 전 일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민석이었습니다. 32살이던 처남이 치킨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다며 500만 원을 빌려갔지요. 해숙은 그때도 눈물을 글썽이며 매달렸습니다. 여보, 민석이가 이번엔 정말 열심히 하겠대요. 창업 자금만 좀 도와주면 혼자 힘으로 일어설 수 있을 거래요. 결과는 참담했어요. 6달 만에 가게는 문을 닫았고 민석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 500만 원은 공중으로 증발했지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3년 뒤에는 중고차 딜러 사업이라며 또다시 손을 벌렸고 5년 전에는 어머니 제삿날 비용조차 떠넘기고는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때마다 해숙은 동생 편에 섰고 진성은 이를 악물고 참았지요. 하지만 이번은 달랐어요. 민석이 저지른 일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민석이한테 연락 왔었어요? 결국 침묵을 깬 것은 해숙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물기를 머금은 듯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전화했었어. 변호사가 합의금으로 3천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 3천. 진성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3천만 원.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는 그에게는 아득하게 느껴지는 액수였어요. 매달 300만 원 조금 넘는 수입으로 월급으로 집세 내고 공과금 내고 아내와 둘이 끼니 때우기도 빠듯한 형편이었습니다. 그쪽에서는 절대 합의 못 해준다고 길길이 날뛴다는데 어떡해요? 우리 민석이 정말 어떡해요, 여보? 해숙의 눈에 금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42살이나 먹은 철부지 동생. 나이값도 못하고 술자리에서 벌인 주먹다짐이 전치팔주의 상해 사건으로 번졌어요. 합의가 없으면 실형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이 변호사의 냉정한 진단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잖아요. 우리 민석이는 원래 운이 없는 애예요. 하는 일마다 꼬이고. 알아. 아니까 그만해. 진성은 아내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도 모르는 날이 서 있었어요. 미안해요. 하지만 정말 방법이 없는걸요. 당신밖에 기댈 사람이 없잖아요. 해숙은 고개를 숙인 채 훌쩍였습니다. 진성은 그녀의 가녀린 어깨를 바라보았어요. 저 어깨가 떨리는 것을 볼 때마다 그의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곤 했습니다. 그때 거실 한쪽에 놓인 낡은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군복을 입은 청년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아들 현우. 올해 27인 그 아이는 지금 강원도 최전방 부대에서 직업군인으로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진성은 문득 일주일 전 아들과 나눈 영상통화가 떠올랐어요.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건강하시죠? 목소리가 좀 피곤해 보이시는데. 화면 속 현우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눈썹 짙고 턱선 각진 게 꼭 젊은 시절 자기를 빼닮은 아들이었지요. 걱정 마라. 다 잘 지내. 너나 몸 잘 챙기고. 이번 달에 휴가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집에 갈까요? 아니다. 오지 마. 멀리서 오느라 고생하지 말고 서울에서 친구들이나 만나. 전화를 끊고 나서 해숙이 물었습니다. 왜 오지 말라고 그래요? 현우 얼굴 보고 싶지 않아요? 지금 집에 오면 다 알게 될 거 아냐. 민석이 일로 속 썩는 거, 그 애한테까지 짐 지우고 싶지 않아. 여보, 제발 이번 한 번만. 민석이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해숙의 애원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이번엔 진짜. 그 말을 진성은 몇 번이나 들어왔던가요? 하지만 오늘따라 아내의 그 눈물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진성은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망설임 없이 안방으로 향하는 그의 등을 해숙이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았지요. 안방 장롱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진성은 옷가지들을 헤치고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작은 상자를 꺼내 들었어요. 다시 거실로 나온 진성의 손에는 낡은 통장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해숙은 의아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이게 뭐예요? 진성은 아무 말 없이 통장을 아내 앞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표지에는 아름다운 책방이라는 네 글자가 볼펜으로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요. 첫 페이지를 넘기자 매달 꾸준히 입금된 내역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3천만 원. 그것은 진성이 10년 동안 몰래 모아온 돈이었습니다. 점심을 굶고 담배를 끊고 차곡차곡 쌓아 올린 꿈의 씨앗이었지요. 은퇴하면 작은 서점 카페를 열겠다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오랜 꿈이었어요. 30년 전 25의 진성은 대학로의 작은 헌책방에서 해숙을 처음 만났습니다. 둘 다 책을 좋아했고 좁은 책장 사이에서 우연히 같은 책에 손을 뻗다 손끝이 스쳤지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나중에 우리 같이 책방 열어볼까요? 당신이 커피 내리고 나는 손님들한테 책 추천하고.
신혼 시절 아내가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웃어넘겼어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 말이 가슴 한구석에 작은 씨앗처럼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걸로 일단 민석이 합의금부터 막아. 그의 목소리는 사막처럼 건조했습니다. 하지만 통장을 쥔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여보, 이건 당신 서점 카페 계약금이잖아요. 이거 모으려고 당신이 얼마나. 됐어. 사람 살리고 봐야지. 정말요? 정말 이걸 써도 돼요? 아, 고마워요, 여보. 정말 고마워요. 아내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 안도감이 훨씬 더 크게 묻어났습니다. 동생을 구원할 동아줄이 내려왔다는 기쁨이 그녀의 얼굴에 환하게 번졌어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은 진성의 가슴에 차가운 비수가 날아와 박혔습니다. 당신 꿈은 어떡하냐는 형식적인 질문조차 그녀에게는 사치였지요. 당신 꿈은 나중에 다시 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 나중에 다시 하면 되지. 진성은 애써 태어난 척 말했지만 그의 시선은 허공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나중이 과연 언제가 될지 55살의 그에게 그런 나중이 오기는 할지 알 수 없었어요. 고마워요, 여보. 정말 고마워요.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요. 해숙은 통장을 부서져라 끌어안고 아이처럼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진성은 씁쓸하게 입꼬리를 올렸어요. 그의 시선이 거실벽 한쪽에 붙어있는 낡은 조감도로 향했습니다.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통유리창, 벽면을 가득 채운 원목 책장, 그리고 은은한 커피 향이 퍼져나갈 아담한 바. 지난 10년간 매일 밤 머릿속으로 그리고 또 그렸던 아름다운 책방의 모습이었지요. 하지만 오늘따라 그 조감도가 유난히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마치 오래된 신문처럼 색이 바래고 초점마저 흐려져 버린 듯 했어요. 꿈을 담보 잡힌 합의금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통장을 끌어안고 우는 아내의 울음소리가 마치 자신의 꿈을 위한 장송곡처럼 들려왔어요. 액자 속 아들 현우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군복 차림의 그 아이에게만큼은 이 일을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평생의 꿈을 포기했다는 것을, 삼촌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진성은 그저 말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름과 잉크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거대한 인쇄기가 굉음을 내며 쉴 새 없이 종이를 토해냈습니다. 진성은 익숙한 소음의 파도 속에서 묵묵히 제 위치를 지켰어요. 그의 낡은 작업복 곳곳에는 어제 묻었을 혹은 그제 묻었을지 모를 얼룩들이 훈장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합의금으로 꿈을 통째로 내어준 지 일주일. 그의 시간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채 똑같은 궤도를 맴돌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인쇄소로 출근하고 하루 종일 기계와 씨름하다 지쳐서 집으로 돌아오는 일상. 달라진 것이 있다면 가슴 한구석에 텅 빈 구멍이 하나 생겼다는 것뿐이었지요. 그때 공장 한쪽 구석에 낡은 철문이 열리며 소음과 어울리지 않는 인형 하나가 들어섰습니다. 반짝거리는 구두, 몸에 꼭 맞는 세련된 재킷, 머리에는 왁스를 발라 정갈하게 넘긴 모습이었어요. 처남 민석이었습니다. 그는 인쇄소의 탁한 공기가 거슬리는 듯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안으로 들어섰어요. 매영, 바쁘세요? 진성은 돌아가는 기계에서 눈을 떼고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 경찰서에서 본 초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풀이 죽어 고개도 못 들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깔끔하게 차려입고 나타났습니다. 어쩐 일이야, 여기까지. 일하는 중인데. 아, 죄송해요. 그래도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잠깐이면 됩니다. 민석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비교적 깨끗해 보이는 인쇄용지 더미 옆에 섰습니다. 진성은 마지못해 기계를 잠시 멈췄어요. 지축을 울리던 굉음이 잦아들자 어색한 침묵이 두 사람 사이를 채웠습니다. 합의는 잘 마무리된 거지? 아, 네. 물론이죠. 매형 덕분에 정말 깔끔하게 해결됐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고맙다는 말은 예상했지만 그 말투는 마치 통장 정리를 끝낸 은행원처럼 건조하고 사무적이었어요. 진심 어린 미안함이나 고마움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해숙은 동생 편을 들었지요. 민석이도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런 거예요. 이해해줘요. 하지만 참는다고 해서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민석은 가방에서 반듯한 서류철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매형, 제가 사실 이것 때문에 왔어요. 그게 뭔데? 사업 계획서입니다. 제가 이번에 정말 괜찮은 아이템을 하나 찾았거든요. 민석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서류철을 펼쳐 보였습니다. 복잡한 도표와 빼곡한 글씨들이 진성의 눈에 들어왔지만 머릿속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게 뭐냐면요. 요즘 뜨는 공유 경제 플랫폼이랑 빅데이터를 결합한 아무튼 획기적인 겁니다. 전문가한테 컨설팅도 받았는데 성공 확률이 90% 이상이라고 하네요. 진성은 어이가 없어 입을 다물었습니다. 10년 전 치킨집도 성공 확률이 높다고 했고 7년 전 중고차 딜러도 대박이 날 거라고 했어요.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돈만 날리고 끝. 제가 감옥에 갈 뻔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크게 한 방 터뜨려야겠구나 하고요. 진성은 속으로 한숨을 삼켰어요. 반성의 결과물이 고작 이런 허황된 사업 계획서란 말인가. 그는 자신의 오랜 꿈이 담보 잡힌 것이 한심한 주먹다짐이 아니라 어쩌면 이 철없는 욕망 덩어리 그 자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뭘 어쩌라고. 초기 투자금이 좀 필요해서요. 매형. 민석은 잠시 뜸을 들이다 비장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번지르르한 말과 달리 그의 눈빛은 초조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매형, 이번 건 정말 대박이에요. 딱 5천만 원만요. 뭐? 진성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귓가를 때리던 기계 소음이 환청처럼 다시 들려오는 듯 했어요. 5천만 원만 있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이건 그냥 돈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투자예요, 투자. 6개월이면 원금 2배는 물론이고 매형 지분까지 확실하게 챙겨드릴 수 있습니다. 6개월, 2배, 지분. 그 달콤한 말들이 진성의 귀를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런 말들 뒤에는 언제나 더 큰 구렁텅이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민석아. 진성은 나지막이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어요. 너 지금 제정신이야?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내 사업에 투자를 해. 내 합의금 때문에 내 전 재산을 다 털어 넣었는데. 알아요. 저도 다 압니다. 민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마치 스스로를 세뇌라도 하는 듯 그의 말에는 근거 없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더더욱 매형한테 부탁드리는 거예요. 이번 일로 제가 매형한테 얼마나 큰 빚을 졌습니까? 그 빚 제가 이 사업으로 성공해서 몇 배, 몇십 배로 갚겠다는 거 아닙니까? 진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점점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어요. 누나한테도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누나도 처음엔 반대했지만 제 계획 들어보더니 좋은 생각이라고 하던데요. 매형이라면 분명히 제 진심을 알아주고 도와줄 거라고 했어요. 아내 해숙의 이름이 나오자
진성은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다시 아내는 동생의 편에 서서 자신을 압박해오고 있었어요. 며칠 전 저녁 해숙이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민석이가 이번엔 정말 마음을 잡은 것 같아요. 사업 계획서도 만들고 진지하게 준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신이 좀 들어봐 주면 안 될까요? 저도 민석이 말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고, 결국 아내는 또 동생 편이었어요. 합의금 3천만 원을 내놓은 지 일주일도 안 되어서 벌써 다음 요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나 돈 없어. 단 한 푼도. 왜 없어요, 매형? 이 인쇄소 있잖아요. 이걸 담보로 대출을 좀 받으면. 그만해라. 진성의 차가운 한마디에 민석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평소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 매형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 낡아빠진 기계가 돈으로 보여? 이건 내 20년이야. 내 청춘이고 내 밥줄이라고. 진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가 이 인쇄소에서 보낸 세월이 눈앞에 스쳐 지나갔어요. 새벽같이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기계를 돌리던 날들. 손가락이 잉크에 물들어 씻어도 지워지지 않던 시절. 그 모든 것이 고작 천함의 투자금으로 환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내 합의금 때문에 내 꿈을 팔았는데 이제는 내 인생까지 담보로 잡으라는 거냐? 차가운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진성의 말에 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무언가 더 말을 하려 했지만 진성의 기세에 눌려 입술만 몇 번 달싹였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 계획서는 여기 두고 갈게요. 마음 바뀌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정말 좋은 기회라서 그래요, 매형. 민석은 사업 계획서를 인쇄기 옆 선반에 조심스럽게 내려놓고는 왔을 때처럼 황급히 인쇄소를 빠져나갔습니다. 낡은 철문이 쾅 하고 닫히자 다시 세상은 진성과 굉음을 내는 인쇄기 단둘만 남게 되었어요. 진성은 선반 위에 놓인 반듯한 서류철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끝나지 않은 요구. 그것은 자신의 꿈을 제물로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재물을 요구하는 탐욕스러운 아귀의 입처럼 느껴졌어요. 문득 아들 현우가 떠올랐습니다. 이 아이가 알면 뭐라고 할까? 삼촌 때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 그 아이는 분명히 달려올 거예요. 군복 입은 채로라도 달려와서 삼촌에게 따지려 들겠지요. 그래서 더더욱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성은 다시 인쇄기 시동 버튼을 눌렀어요. 기계가 다시 굉음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에 묻혀 그의 한숨이 공허하게 흩어졌습니다. 낡은 인쇄기 소음만이 그의 참담한 심정을 대변하듯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모든 소음이 잠든 시간, 인쇄소는 거대한 무덤처럼 고요했습니다. 낮 동안 세상을 흔들던 기계들은 차가운 쇳덩이가 되어 침묵을 지켰고 희미한 비상등만이 어둠 속에서 길게 늘어진 그림자들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 중심에 진성이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며칠 전 처남 민석이 두고 간 사업 계획서가 들려 있었어요. 종이는 이미 그의 손때와 고뇌의 흔적으로 너덜너덜해져 있었습니다. 몇 번이고 집어들었다 내려놓기를 반복한 탓이었지요. 그가 이 늦은 시간까지 인쇄소에 남은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집에서는 차마 할 수 없는 생각과 결정을 내려야 했기 때문이에요. 아내 해숙의 얼굴을 마주하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아내의 설득은 물고문과도 같았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 다음에는 애원하듯, 나중에는 눈물까지 섞어가며 해숙은 매일 밤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여보, 민석이 걔가 저러는 거 처음 봤어요. 이번엔 정말 진심인 것 같아요.
그놈 진심을 내가 어떻게 믿어. 매번 말만 번지르르 했지 제대로 끝낸 일이 있기나 해? 이번엔 달라요. 눈빛부터가 다르다고요. 당신한테 거절당하고 와서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대요. 진성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밥을 못 먹는다고요. 그럼 자신은 뭐란 말입니까? 평생의 꿈을 내놓고도 밤마다 잠을 설치는 자신은 대체 뭐란 말이에요? 우리 민석이 이대로 주저앉으면 정말 끝이에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한 번만 딱 한 번만 밀어주면 안 될까요?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성은 그 눈물을 외면했어요. 하지만 외면한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요. 낮에는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대출 상담 창구 앞에서 번호표를 뽑고 1시간을 기다렸어요. 창구 직원은 서류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현재 신용등급으로는 담보 없이 5천만 원 대출이 어렵습니다. 담보요? 담보로 뭘 잡으면 되는데요? 부동산이나 자동차 같은 자산이 있으시면. 진성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부동산이라. 전세로 살고 있는 자신에게 부동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동차도 10년 넘은 중고차가 전부였어요. 인쇄기계는요? 기계를 담보로 잡으면요? 그건 감정가가 나와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습니다. 은행 문을 나서는 진성의 발걸음은 천근만 근이었습니다.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고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해숙의 공세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은행에서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럼 다른 데는요? 새마을금고나 신협 같은 데는 어때요? 거기도 마찬가지야. 담보 없이는 안 된대. 그럼 어떡해요? 해숙의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진성은 식탁 위에 놓인 밥그릇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밥알 하나 넘기기가 힘들었어요. 민석이가 그러는데 이번 기회 놓치면 정말 끝이래요. 다른 투자자가 들어오면 자기는 영영 기회가 없어진대요. 그게 내 알바야? 진성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튀어나왔습니다. 해숙은 움찔했지만 곧 다시 입을 열었어요. 당신이 아니면 누가 도와줘요? 부모님도 안 계시고 친척들도 다 등 돌렸는데 당신밖에 없다고요. 그 말이 진성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당신밖에 없다. 그 말은 곧 당신이 모든 짐을 져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평생 그래왔듯이. 진성은 어둠 속에서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며칠 전 우연히 주운 명함 한 장이 손에 잡혔어요. 빠른 대출, 친절 상담이라는 문구 아래 조악한 글씨체로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인쇄물 불량을 버리는 통에 섞여 들어온 불법 대부업체 명함이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쓰레기 취급하며 구겨버렸을 종이 조각이 이제는 마지막 동아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3번 울리고 낮고 부드러운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저기 대출 상담 가능할까요? 물론이죠. 금액은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5천만 원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성은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가능합니다. 오늘 밤 만나실 수 있으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인쇄소의 낡은 철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검은색 양복을 입은 남자가 그림자처럼 안으로 들어섰어요. 나이는 40대 중반쯤으로 보였고 부드러운 인상이었지만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빛만은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진성 씨 되십니까? 전화 주신 분. 남자는 주변을 휙 둘러보더니 기름때 묻은 의자를 손수건으로 정성스럽게 닦고 앉았어요. 네, 맞습니다.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고객의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니까요. 남자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눈까지 닿지는 않았습니다. 필요한 금액이 5천이라고 하셨죠? 네.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박진성 씨처럼 이렇게 번듯한 사업체가 있으신 분이라면야. 남자는 가방에서 서류 몇 장과 인주를 꺼내 진성 앞에 밀었어요. 대출 계약서였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작은 글씨들이 개미떼처럼 보였지요. 이자율은 어떻게 됩니까? 진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월 3푼입니다. 부담스러우시면 조정도 가능하고요. 월 3푼. 연이율로 따지면 36%가 넘는 고금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상환 기간은요? 1년으로 잡아드릴게요. 물론 중간에 갚으셔도 되고 연장도 가능합니다. 저희가 다 알아서 잘 맞춰드려요. 남자는 두루뭉술하게 대답하며 도장을 찍을 곳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진성은 잠시 망설였어요. 이것이 돌이킬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만약에 상환이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의 질문에 남자는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하얀 이가 유독 섬뜩하게 빛났어요. 에이, 설마요. 약속 날짜만 잘 지켜주시면 저희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걱정 마시고 여기 도장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진성은 떨리는 손으로 품에서 막도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등 뒤로 서늘한 한기가 느껴졌고 낡은 창문 너머의 칠흑 같은 어둠이 자신을 집어삼킬 듯 일렁였어요.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동생 걱정에 밤잠을 설치며 눈물 흘리던 얼굴, 당신밖에 없다고 애원하던 목소리, 그리고 아들 현우의 웃는 얼굴도 스쳐 지나갔어요. 이 아이에게만큼은 아버지가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쿵, 쿵. 자신의 심장 소리가 멎어버린 인쇄기 소리보다 더 크게 울렸습니다. 진성은 인주의 도장을 꾹 누른 뒤 계약서 위 지정된 칸에 찍었어요. 선명하게 찍힌 붉은 인형이 마치 핏자국처럼 보였습니다. 해수기는 모르게 해야 해, 이건 절대로. 그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아내가 알면 분명히 죄책감에 무너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요. 남자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계약서를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금은 내일 오전 중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선택하셨어요. 박진성 씨. 감사합니다. 진성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남자는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왔을 때처럼 소리 없이 철문을 열고 사라졌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진성은 자신이 꿈 대신 무엇을 담보 잡았는지 비로소 깨닫고 있었어요. 그것은 자신의 미래였습니다. 어쩌면 가족 전체의 미래일지도 몰랐지요. 그는 텅 빈 인쇄소 안에 홀로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낡은 인쇄기들이 어둠 속에서 거대한 짐승처럼 웅크리고 있었어요. 이 기계들과 함께 20년을 보냈건만 오늘 밤만큼 이곳이 낯설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두 방울, 그 다음에는 세차게. 빗소리가 인쇄소의 낡은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마치 그의 선택을 비웃기라도 하는 것처럼. 진성은 그제야 주저앉듯 의자에 몸을 맡겼어요. 그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아무도 듣지 못할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 이야기가 그냥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어디까지 참아야 하는 걸까요? 구독자님들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런 사연을 계속 전해드리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햇살이 부엌 창으로 따스하게 쏟아져 내리는 오후였습니다. 해숙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정성껏 싼 도시락을 보자기에 곱게 묶었어요. 며칠째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입맛이 없다며 저녁도 거르기 일수인 남편 진성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동생 민석에게 사업 자금을 마련해 준 이후 그의 어깨는 눈에 띄게 무거워 보였어요. 말수도 줄었고 눈빛도 어딘가 흐려진 것 같았습니다. 밥상 앞에 앉아도 숟가락만 만지작거리다 일어나는 날이 많았지요. 해숙은 그것이 단순한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거라도 먹고 힘을 내야 할 텐데. 그녀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마음으로 도시락을 들고 집을 나섰어요. 남편은 자신의 평생 꿈을 접었지만 덕분에 사랑하는 동생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민석이 성공해서 돌아오면 남편의 꿈도 다시 이룰 수 있도록 자신이 더 열심히 도울 생각이었어요. 그런 희망이 그녀의 발걸음을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인쇄소 골목으로 접어들자 익숙한 기계 소음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기름과 잉크가 뒤섞인 묵직한 냄새도 코끝을 스쳤어요. 결혼하고 30년 가까이 이 냄새는 곧 남편의 냄새이기도 했지요. 골목을 걷는 동안 문득 신혼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도시락을 싸서 인쇄소로 찾아오곤 했어요. 기름때 묻은 작업복 차림으로 도시락을 받아들던 남편의 환한 웃음이 아직도 눈에 선했습니다. 당신이 해준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쑥스러운 듯 말하던 그 목소리. 언제부터 그런 말을 듣지 못했을까요? 어느 순간부터 두 사람 사이에는 말보다 침묵이 많아졌어요. 해숙은 인쇄소 건물 앞에 도착해 살짝 열린 낡은 철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에게 깜짝 선물을 해주고 싶은 마음에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잡았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안에서 동생 민석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나야. 오랜만이네. 잘 지내냐? 해숙은 반가운 마음에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려던 손을 멈췄습니다. 동생이 남편을 찾아와 인사라도 하는 모양이었어요. 기특한 생각에 잠시 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지요. 나 잘 지내지. 아주 잘 풀렸어. 골치 아팠던 거 싹 다 해결했지. 전화 통화를 하는 듯 민석의 목소리는 유쾌하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며칠 전까지 죽을 상을 하고 있던 모습과는 판이하게 달랐어요. 방에 틀어박혀 밥도 못 먹는다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지요. 돈? 당연히 구했지. 그것도 아주 두둑하게. 해숙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민석의 말투가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너 그때 내가 말했던 빚 기억나냐? 그거 다 갚고도 남아. 빚이라고요. 사업 자금이라고 했는데 빚 이야기라니. 뭔가 이상했지만 사업을 하려면 일단 빚부터 정리하는 게 맞다고 애써 생각했어요. 어떻게 구했냐고? 누구긴 누구야. 우리 매형이지. 민석은 뭐가 그리 재밌는지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왠지 모르게 해숙의 귀에 거슬렸어요. 뭔가 비틀린 것 같은, 조롱하는 것 같은 웃음이었지요. 매형은 그냥 현금 입출금기야, 임마. 비밀번호만 잘 누르면 돈이 술술 나온다고. 순간 해숙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잘못 들은 거야. 그럴 리가 없어. 그녀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번에도 우리 누나 동원해서 눈물 작전 좀 썼더니 쉽게 넘어가더라고. 해숙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손에 들린 도시락 보자기가 파르르 떨렸어요. 하여튼 착해 빠져가지고는 자기 꿈이 담긴 통장이라나
뭐라나 그런 것까지 다 내주더라니까. 그 말에 해숙의 무릎이 꺾일 뻔했습니다. 남편이 내밀었던 그 낡은 통장, 아름다운 책방이라고 적힌 그 통장을 받아들며 자신이 뭐라고 했던가요? 고마워요, 여보. 정말 고마워요. 그때 남편의 표정이 떠올랐어요. 애써 담담한 척했지만 어딘가 공허했던 그 눈빛. 아니, 그걸로는 부족했지. 그래서 사업 계획서 하나 들이밀면서 더 필요하다고 했어. 민석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득이양양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당연히 처음엔 안 된다고 버티지.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 우리 누나를 다시 한번 이용하는 거야. 걔가 원래부터 나한테 약하거든. 며칠 굶고 죽는 소리 좀 했더니 결국 매형을 굴복시키더라고. 입출금기, 눈물 작전, 이용. 믿을 수 없는 단어들이 해숙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문틀에 기대야 했습니다. 도시락을 든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지요. 사업 계획서는 무슨 인터넷에서 대충 긁어 모은 거야. 민석의 목소리는 여전히 경쾌했어요. 마치 무용담이라도 늘어놓는 것처럼. 급한 도박 빚부터 막아야지, 안 그래? 일단 그거 막고 남은 돈으로 다시 한번 크게 땡겨볼 생각이야. 도박빚. 그 세 글자가 해숙의 귀에 박혔습니다. 사업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열심히 하겠다던 말도, 진지하게 준비했다던 말도 전부 다. 매형한테는 6개월 뒤에 2배로 갚는다고 큰 소리 쳐놨으니까 그 전까지 쇼부 봐야지. 이번엔 진짜 대박 터질 것 같은 느낌이거든. 해숙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시멘트가 굳어버린 것처럼 그 자리에 박혀 있었지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 진실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문득 며칠 전 저녁이 떠올랐어요. 여보, 민석이 이번엔 정말 달라요. 눈빛이 진지하다고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자신이 남편에게 했던 말들이 귓가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은 무슨 표정을 지었던가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리던 그 뒷모습이 이제야 다르게 보였어요. 남편은 알고 있었을지도 몰랐습니다. 민석의 본심을. 하지만 자신 때문에, 자신의 눈물 때문에 참고 또 참았던 거예요. 야, 솔직히 매형 같은 호구가 어디 있냐? 평생 써먹어도 마르지 않을 것 같아. 민석의 웃음소리가 철문 틈새로 새어나왔습니다. 호구. 자신의 남편을 호구라고 불렀어요. 30년 가까이 자신과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해온 그 사람을. 그 순간 해숙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쨍그랑. 요란한 소리와 함께 도시락통이 시멘트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정성껏 만든 반찬들이 기름때 묻은 바닥 위로 처참하게 쏟아졌습니다. 하얀 쌀밥이 검은 바닥에 흩뿌려지고 계란말이가 뒹굴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정성껏 만든 것들이 한순간에 쓰레기가 되어버렸지요. 소리에 놀란 민석이 황급히 전화를 끊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누나와 흩어진 음식물들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누나? 여긴 어쩐 일이야? 언제부터 와 있었어? 해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떨리는 눈으로 동생의 얼굴을 쳐다볼 뿐이었어요. 늘 안쓰럽고 지켜주고 싶었던 동생.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민석이 좀 챙겨라라고 하셨던 유언 때문에 평생을 감싸고 돌았던 동생. 그 동생의 성공을 위해 남편의 꿈까지 희생시켰던 자신. 그 모든 것이 거대한 사기극이었다는 사실을 마주하자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방금 그거 오해야.
친구놈이 하도 허풍을 떨길래 나도 그냥 장난 좀 친 거야. 진짜야, 누나. 민석은 허둥지둥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하지만 그의 말은 더 이상 해숙의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남편의 얼굴만이 어른거렸어요. 꿈이 담겨있던 통장을 내밀던 그 손, 나중에 다시 하면 된다고 말하던 그 목소리, 애써 담담한 척했지만 미세하게 떨리던 그 손끝. 해숙은 바닥에 쏟아진 음식들 위에 무릎을 꿇은 채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망가진 도시락처럼 그녀의 세상도 함께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어요. 누나, 오해야. 진짜 친구한테 그냥 허세 좀 부린 거라니까. 동생 민석의 목소리가 귓가에 윙윙거렸지만 해숙은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바닥에 처참하게 흩어진 음식물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정성껏 만든 반찬들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기름때와 뒤섞여 엉망이 된 모습이 마치 남편의 진심을 짓밟고 동생의 거짓말에 노란한 자신의 모습과도 같았지요.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짓고 남편이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부치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도시락통에 하나하나 정성껏 담으면서 해숙은 행복했어요. 요즘 입맛이 없다는 남편이 이거라도 먹고 기운을 차렸으면 하는 마음이었지요. 그런데 그 모든 정성이 지금 기름때 묻은 바닥 위에서 쓰레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일어나, 누나. 누가 보면 어쩌려고 그래. 일단 집에 가서 얘기해. 민석이 팔을 잡아 끌려 했지만 해숙은 그 손을 미친 듯이 뿌리쳤습니다. 그녀의 눈에 처음으로 동생을 향한 경멸과 분노가 서렸어요. 내 몸에 손대지 마.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민석은 그 기세에 눌려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평생 자신을 감싸기만 하던 누나에게서 이런 눈빛을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정말 다 거짓말이었어? 그 사업 계획서도 성공해서 갚겠다는 말도 전부 다? 해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은 듯 그녀는 동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아니라니까. 사업도 진짜 할 거였어. 일단 급한 불부터 끄고 하려던 거였다고. 급한 불? 그게 뭔데? 그게 뭐라고 내 남편 평생의 꿈을, 내 남편 인생을 담보로 잡게 만들어. 해숙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절규는 굉음을 멈춘 인쇄소 안을 공허하게 울렸어요. 넌 몰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녀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눈앞에 남편의 모습이 아른거렸어요. 잉크 냄새 지긋지긋하다고 잠꼬대까지 하면서 나랑 너 먹여 살리겠다고 20년을 여기서 버텼어. 손가락이 갈라지고 허리가 휘어져도 단 한 번도 힘들다는 소리 안 하고 버텼다고. 말을 잇지 못한 그녀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배신감에 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남편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동생의 거짓말에 동조했던 과거의 자신이 원망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누나, 미안해. 내가 진짜 죽을 죄를 졌어. 근데 매형한테는 비밀로 해줘. 제발 나 이번에 걸리면 정말 끝장이야. 민석은 바닥에 무릎까지 꿇고 애원했어요. 양복 바지에 기름때가 묻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해숙의 눈에는 더 이상 동정심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녀의 머릿속은 단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5천만 원. 합의금 말고 그 큰 돈을 남편은 어디서 구했을까? 은행 대출은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었어요. 담보도 없고 신용등급도 높지 않다고 했습니다. 전세 사는 집에 무슨 담보가 있겠냐며 한숨을 쉬던 남편의 모습이 떠올랐지요. 그렇다면 대체 어디서 그 돈을 마련했단 말인가요?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해숙은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인쇄소 안을 두리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성을 잃고 먹이를 찾는 짐승처럼 번뜩였어요. 누나, 왜 그래? 뭘 찾는 거야? 민석이 불안한 듯 물었지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해숙은 남편의 흔적을 찾아 미친 듯이 인쇄소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낡은 캐비닛 서랍을 열고 작업대 아래를 살피고 종이 더미를 닥치는 대로 헤집었습니다. 누나, 제발 그만해. 여기 매형 일터잖아. 민석이 그녀를 말리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서랍 속에서 낡은 수첩이 나왔습니다. 펼쳐보니 남편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빼곡히 적힌 가계부였어요. 점심값 3,000원, 담배 끄는 돈 4,500원, 푼돈을 모으고 또 모아 10년 만에 3천만 원을 만들었다는 기록이었지요. 올해 목표 3,500만 원. 내년에는 가게 보러 다니기. 해숙이 생일에 책방 계약서 선물하기. 그 수첩을 보는 순간 해숙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간절하게 그 꿈을 꿔왔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꿈을 앗아간 것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남편이 보물처럼 아끼던 낡은 인쇄기가 들어왔어요. 유독 그 기계만큼은 매일같이 기름칠하고 닦아서 반질반질 윤이 났습니다. 남편의 땀과 세월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기계였지요. 그 옆에 붙어있는 낡고 뻑뻑한 공구함이 눈에 띄었어요. 결혼 초 남편이 말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공구함은 절대 열지 마. 내 비밀 금고야. 그때는 농담인 줄 알고 웃어넘겼어요. 설마 거기에 뭐가 있겠어 싶었지요. 해숙은 홀린 듯 그곳으로 다가갔습니다. 안 돼, 누나. 그건 열지 마. 민석의 절박한 외침이 오히려 그녀의 확신을 부추겼어요. 왜 열지 말라는 거지? 뭔가 있는 거야. 그녀는 굳게 닫힌 공구함 뚜껑을 잇는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손톱이 부러지는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덜컥 녹슨 뚜껑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기름때 묻은 렌치와 드라이버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공구들 가장 깊숙한 곳, 낯선 비닐봉지 하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해숙은 떨리는 손으로 비닐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안에는 반듯하게 접힌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서류를 펼쳤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인쇄된 계약서 상단에 찍힌 붉은 글씨였어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그 5글자를 보는 순간 해숙의 세상은 숨을 멈췄습니다. 눈이 빠르게 글자들을 훑어 내려갔어요. 대출 원금 5천만 원, 월 이자율 3%, 상환 기한 1년, 그리고 담보란에 적힌 끔찍한 문구, 채무자의 모든 재산 및 향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권리 일체. 그 아래에는 더 작은 글씨로 빼곡히 적힌 조항들이 있었어요. 연체 시 가산이자, 추심 비용 부담, 제3자 통보 동의. 읽을수록 숨이 막혀왔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맨 아래 남편 박진성의 이름과 함께 찍힌 선명한 붉은 도장. 아, 해숙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아, 남편은 단순히 꿈을 판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미래 전부를 팔아넘긴 것이었어요. 자신과 철없는 동생을 위해 기꺼이 지옥의 불구덩이로 걸어 들어간 것이었지요. 해숙의 머릿속에 지난 며칠간의 남편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유난히 말이 없어진 것, 밥맛이 없다며 숟가락을 내려놓던 것, 새벽에 몰래 일어나 거실에서 한숨을 쉬던 것, 화장실에서 누군가와 작은 목소리로 통화하던 것, 그 모든 것이 이제야 이해가 되었어요.
그는 혼자서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던 겁니다. 아내에게 짐을 지우기 싫어서, 걱정을 끼치기 싫어서 아무 말 없이 속으로만 사귀고 있었던 거예요. 문득 아들 현우가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영상통화에서 아버지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고 걱정하던 아이. 그 아이에게 아버지가 사채까지 썼다는 사실을 알리면 당장 휴가를 내고 달려올 게 분명했어요. 남편은 그것까지 걱정해서 아들에게도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의 희생의 무게가 거대한 바위가 되어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어요. 누나 그건. 민석이 뭐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손에 든 계약서가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어요. 해숙은 힘없이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지만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했어요. 입을 틀어막은 채 그녀는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으면서 자신은 남편의 무엇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자신은 아무것도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동생 걱정에 눈이 멀어서 바로 곁에 있는 남편의 고통은 외면했던 거예요. 당신밖에 없다는 말로 남편을 압박하면서도 정작 남편이 어떤 심정인지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지요. 인쇄소의 차가운 공기 속에 한 여자의 무너지는 세상과 한 남자의 지독한 희생이 서늘하게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무너져 내리는 누나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바닥에 흩어진 도시락 반찬들이 이미 식어버린 채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정성껏 쌓은 사랑의 마음이 차가운 진실 앞에서 산산이 부서진 모습이었지요. 그날 밤 해숙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눈이 감기지 않았어요.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몸을 일으켰지요. 거실 소파에는 남편 진성이 웅크린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부쩍 거실에서 자는 날이 많아졌어요. 해숙은 그것이 부부 사이가 서먹해져서라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진짜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사채 독촉 전화가 올까봐, 아내가 깰까봐 전전긍긍하며 잠을 설쳤던 거예요. 해숙은 소리 없이 남편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희미한 새벽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평소보다 깊어진 주름, 푹 꺼진 눈, 핏기 없는 입술. 불과 몇 주 사이에 남편은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힘들었는데 나는 왜 몰랐을까? 그녀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깨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침이 밝았지만 해숙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남편이 출근하고 난 뒤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어요. 동생 민석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낮에 만나자. 할 말이 있어. 답장은 금방 왔어요. 누나, 어디서 만날까요? 집으로 갈까요? 아니, 밖에서 보자. 역 앞 카페로 나와. 그녀는 짧게 답하고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밤새 생각했어요. 동생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30년 가까이 동생을 감싸왔지만 이제는 끝내야 했어요. 부모님의 유언이라는 굴레에서, 가족이라는 이름의 족쇄에서 벗어나야 했습니다. 카페 안은 점심시간이 지난 뒤의 나른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잔잔한 음악 소리와 커피 내리는 기계음, 사람들의 나직한 대화 소리가 뒤섞여 평화로운 공간을 만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창가 쪽 테이블에 마주 앉은 해숙과 민석 사이에는 시베리아 벌판 같은 한기만이 맴돌았습니다.
해숙은 커피 잔에 손도 대지 않은 채 굳게 닫힌 입술로 동생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물로 붉게 충혈되었던 그녀의 눈은 이제 모든 감정이 증발해버린 듯 공허하고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누나 일단 뭐라도 좀 마셔. 속 버리겠어. 민석이 어색한 침묵을 깨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는 어제 인쇄소에서 본 누나의 모습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연신 그녀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당황스럽고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지요. 괜찮아. 해숙의 목소리는 메마른 나뭇잎처럼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그녀는 들고 온 가방을 열어 얇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테이블 위로 밀어놓았습니다. 봉투는 민석의 커피잔 앞에서 멈춰 섰어요. 이게 뭔데? 민석은 애써 태어난 척 물으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나온 것은 그가 어제 누나의 손에서 보았던 바로 그 사채 계약서의 사본이었어요. 그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모르는 척하지 마. 너 때문에 내 매형이 쓴 거잖아. 그 한마디가 두 사람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강을 만들어버렸어요. 누나, 이건 진짜 오해야. 내가 매형한테 부탁한 게 아니라니까. 그 사람들이 제멋대로. 시끄러워. 그녀의 나직하지만 단호한 한마디에 민석의 변명은 힘없이 끊겼습니다. 카페 안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멀어지는 듯 했어요. 어제 인쇄소에서 내가 통화하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어. 매형은 그냥 현금 입출금기라고? 이번에도 쉽게 넘어갔다고? 해숙은 한 단어 한 단어를 얼음 조각처럼 뱉어냈습니다. 그 차가운 말들이 민석의 얼굴을 사정없이 후려쳤어요. 아니야, 누나. 그건 그냥 친구한테 허세 부리느라 그런 거야. 알잖아, 내 성격. 민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허세? 그 허세 때문에 내 매형은 자기 목숨을 담보로 잡혔어. 내 도박빚 갚아주려고 평생의 꿈도 모자라 자기 인생 전부를 내걸었다고. 사업 자금이라며? 6개월 뒤에 2배로 갚는다며? 다 거짓말이었잖아. 처음부터 끝까지. 해숙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닌 깊은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소리 지를 힘도 눈물을 흘릴 감정도 남아있지 않은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내가 사람이야? 그 한마디가 민석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10년 전에 치킨집 한다고 500만 원 빌려갔을 때 나는 내가 정말 열심히 할 줄 알았어. 해숙이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7년 전에 중고차 딜러 한다고 했을 때도 5년 전에 제삿날 비용 떠넘기고 도망갔을 때도 매번 이번엔 다를 거라고 우리 민석이도 이제 철들었을 거라고 믿었어. 그녀의 눈에 물기가 어렸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어요. 근데 넌 변하지 않았어. 아니, 더 나빠졌어. 예전에는 적어도 미안한 척이라도 했는데 이제는 그것조차 없더라. 누나, 나도 힘들었어. 세상이 나한테 너무 가혹했다고. 하는 일마다 안 되니까 나도 미칠 것 같았어. 민석이 울먹이며 항변했어요. 하지만 해숙의 표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힘들면 도박을 해도 되는 거야? 힘들면 가족을 이용해도 되는 거야? 매형은 힘들지 않았을 것 같아? 하루 종일 기계 돌리고 밤에는 너 뒷바라지 하느라 허리 펼 날이 없었어. 그런데도 불평 한마디 안 하고 묵묵히 버텼어. 그게 어른이야. 그게 가장이고. 내가 다 갚을게. 정말이야, 누나. 어떻게든 돈 구해서 다 갚을 테니까 매형한테는. 이건 내가 해결해. 해숙은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이 빚은 내가 아니라 내가 갚아.
내가 망쳐놓은 내 남편 인생. 이제부터는 내가 책임질 거야. 누나, 제발 나 한 번만 믿어줘. 응? 내가 어떻게든. 그리고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그것은 부탁이 아닌 심판이었습니다. 민석은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표정으로 누나를 바라보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가족인데 어떻게. 가족? 해숙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너무나도 슬퍼 보였어요. 넌 그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평생을 기생충처럼 살았어.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못처럼 박혔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널 불쌍하다는 이유만으로 30년 가까이 감싸고 돌았지. 내 남편이 피땀 흘려번 돈을 너한테 갖다 바치면서도 그게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속였어. 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멍청한 짓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내가 아니라 내 남편이 내 진짜 가족이었는데 내가 지켰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었는데 말이야. 해숙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석이 다급하게 그녀의 팔을 붙잡았어요. 누나, 가지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제발 이러지 마. 해숙은 붙잡힌 자신의 팔을 아무런 감정 없는 눈으로 내려다보더니 천천히 그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이 손 놔. 더는 할 말 없어. 그녀의 마지막 말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동생의 변명과 애원은 더 이상 그녀에게 아무런 의미도 울림도 주지 못했어요. 해숙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지난 30년간 동생이라는 굴레에 갇혀 살았던 어리석은 자신과의 작별을 고하는 순간이었지요. 카페 문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습니다.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눈이 말라 있었어요. 대신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빈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문득 아들 현우 생각이 났어요. 이 아이에게 삼촌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 아버지가 삼촌 때문에 사채까지 썼다는 것을 알면 그 아이는 분명히 분노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들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일단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먼저였지요. 카페 유리창 너머로 고개를 떨군 채 앉아있는 민석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해숙은 더 이상 그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녀의 작지만 단단한 어깨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인파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연 듣고 나면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계속 감싸는 게 정말 사랑일까요? 구독자님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저녁 노을이 창문을 붉게 물들일 무렵 진성은 지친 몸을 이끌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먼저 그를 맞았을 시간이지만 오늘은 이상할 정도로 집안이 고요했어요. 불 꺼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해수가 나왔어. 그의 목소리가 어둠 속으로 흩어졌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불안한 마음에 거실 불을 켜는 순간 진성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식탁 의자에 아내 해숙이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어요. 그녀의 퉁퉁 부은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헤매고 있었고 텅 빈 테이블 위에는 너무나도 익숙한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자신이 인쇄소 공구함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바로 그 사채 계약서였어요.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진성은 현관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아내에게 절대 들키지 않으려고 그렇게 조심했는데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지요. 그는 천천히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아내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어요. 째깍째깍 벽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왔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진성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애써 담담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해숙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다시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왜 말 안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왜 당신 혼자 다 짊어지려고 했어요? 왜 나한테는 한마디 말도 없이? 해숙의 원망 섞인 절규가 고요한 거실을 채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원망이 아니었어요. 미안함과 죄책감, 그리고 남편에 대한 안타까움이 뒤엉킨 고통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나 같은 거 이제 믿음이 안 가서 그랬어요? 당신 꿈 짓밟고 동생 편만 드는 내가 미워서, 그래서 혼자 끙끙 앓았던 거예요?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진성은 힘겹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왜요? 왜 이렇게 바보같이 굴어요? 이건 당신 혼자 겪을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일이잖아요, 우리. 해숙은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테이블 위로 엎드렸습니다. 그녀의 가녀린 어깨가 서럽게 들썩였어요. 진성은 그런 아내의 모습을 그저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한참을 울던 해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에 젖은 얼굴로 그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민석이 일 다 알아요. 어제 인쇄소에 갔다가 걔가 통화하는 거 들었어요. 진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도박 빚이었대요. 사업 자금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걔 만나고 왔어요. 해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어요. 가족연 끊겠다고 했어요. 진성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내가 동생과 절연을 선언했다는 것. 그것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결단이었을지 알고 있었습니다. 30년 가까이 감싸고 돌보던 동생이었으니까요. 당신 책방 꿈나 때문에 포기한 거 맞죠? 해숙의 물음에 진성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침묵이 긍정보다 더 아픈 대답이 되었어요. 합의금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민석이 사업 자금 대주려고 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준 거잖아요. 안 그러면 내가 평생 당신 원망하면서 살 것 같아서. 진성은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당신 속이 얼마나 시커멓게 타들어갔을지 생각도 못하고 철없이 동생 걱정만 했어요. 해숙은 자신의 가슴을 치며 말했어요. 당신 꿈보다 내 동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한심해요. 내가 당신을 지옥으로 밀어넣은 거예요. 그녀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오랫동안 꾹꾹 눌러왔던 말들이 둑이 무너지듯 쏟아져 나왔어요. 결혼하고 30년 동안 당신은 항상 그랬어요. 힘들어도 힘들다 말 안 하고 아파도 아프다 표현 안 하고. 해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무뚝뚝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나한테 관심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았다고요. 그래서 서운했어요. 왜 나한테는 속마음을 안 보여주나? 왜 나만 혼자 애태우나?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당신은 그냥 다 혼자 삼키는 사람이었어요. 가족한테 짐 지우기 싫어서, 걱정 끼치기 싫어서. 진성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아내가 자신을 이렇게 정확하게 읽어낸 것은 처음이었어요. 현우한테도 안 알렸잖아요. 아들한테까지 숨기면서 혼자 끙끙거렸잖아요. 문득 아들 이야기가 나오자 진성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그 애는 그 애한테까지 짐 지우고 싶지 않았어. 진성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갈라져 있었어요. 현우가 알면 당장 휴가 내고 달려올 거 아니야. 군인이 부대 이탈하면 안 되잖아. 그리고 그 애가 뭘 할 수 있어.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요. 가족이잖아요. 힘들면 힘들다고, 어렵다고 말해야 가족이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요. 해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분노보다 안타까움이 더 크게 담겨 있었어요. 당신은 왜 항상 혼자예요? 왜 우리한테 기대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믿음이 안 가요? 그런 게 아니야. 진성은 힘겹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힘들게 하기 싫었어. 그 한마디에 해숙의 울음이 다시 터져 나왔어요. 바보, 정말 바보 같은 사람. 해숙은 눈물을 흘리면서도 남편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왜 말을 안 해요? 힘들면 힘들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왜 말을 못 해요? 우리가 남이에요? 어떻게 부부가? 말하면 당신이 더 힘들어질까봐. 진성의 목소리도 젖어 있었어요. 늘 웃는 얼굴만 보고 싶었는데 내가 무능해서 당신을 웃게 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미안해서 말을 못했어. 민석이 일도 당신이 얼마나 동생 걱정하는지 아니까. 안 도와주면 당신이 평생 날 원망할 것 같았어. 그게 더 무서웠어. 처음이었습니다. 남편의 입에서 이렇게 긴 속마음이 나온 것은요. 수십 년간 두 사람 사이에 단단하게 쌓여있던 침묵의 벽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어요. 나도 미안해요. 해숙이 남편의 손을 더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마음도 모르고 맨날 동생 편만 들고 당신이 얼마나 속상했을지 한 번도 생각 안 했어요.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민석이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거. 근데 인정하기 싫었어요. 인정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진성은 아무 말 없이 아내의 손을 쥐어주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따뜻했어요. 이제 어떡해요? 이 빚 어떻게 갚아요? 해숙의 목소리에 불안이 묻어났습니다. 5천만 원.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방법을 찾아야지. 인쇄소를 정리하면 어느 정도는 마련할 수 있을 거야. 인쇄소를요? 당신 20년 인생인데. 인생이 뭐 별거야. 당신이랑 현우 있으면 됐어. 진성의 담담한 말에 해숙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손등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울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당신 탓 아니야. 내가 먼저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내 탓 맞아요. 내가 당신한테 무슨 짓을 한 건지 이제야 알았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빛이 어둠으로 바뀌어가는 그 시간, 두 사람의 마음에는 오히려 작은 빛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지난 20년간 제대로 나누지 못했던 두 사람의 첫 번째 진짜 대화였어요. 벽이 허물어진 자리에는 서로를 향한 오해와 원망 대신 아픈 상처와 연민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두 사람을 더 단단하게 이어주고 있었지요. 텅 빈 인쇄소 안에는 쇳가루와 기름 그리고 묵은 종이 냄새가 뒤섞여 공기 중에 무겁게 떠다녔습니다. 유리문 한가운데에 선명하게 붙은 임대문이 4글자는 부부가 평생을 바친 공간의 끝을 알리는 사망 선고처럼 보였어요. 진성은 육중한 인쇄 기계 앞에 서서 기름때 묻은 헝겊으로 묵묵히 표면을 닦아내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그의 손때가 묻은 기계는 이제 곧 고철 덩어리로 팔려나갈 운명이었지요. 닦아도 빠지지 않는 기름 얼룩처럼 이 공간에 대한 미련도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한쪽에서는 해숙이 낡은 상자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20년 세월이 켜켜이 쌓인 곳이었기에
상자를 열 때마다 잊고 있던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낡은 영수증 묶음, 빛바랜 달력, 손때 묻은 거래처 명함들. 하나하나가 세월의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만해요, 여보. 그렇게 안 닦아도 당신 마음 내가 다 알아요. 해숙의 조용한 목소리에 진성은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대신 더 힘을 주어 기계를 문질렀습니다. 평생 이것만 보고 살았는데 결국 이렇게 보내네. 어젯밤 모든 것을 털어놓은 후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 대신 서글픈 이해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아는 것 같았어요. 그것이 30년을 함께한 부부의 힘인지도 몰랐지요. 구석에 쌓여있던 낡은 상자를 열자 먼지가 훅 끼쳐왔습니다. 해숙은 재채기를 하며 상자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그 속에서 빛바랜 사진 몇 장이 담긴 앨범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나, 이게 아직도 있었네요. 그녀가 먼지를 털어내고 앨범을 펼치자 뽀얀 필름지 아래 앳된 얼굴에 두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이제 막 인쇄소를 차리고 희망에 부풀었던 30살의 진성과 27살의 해숙이었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도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해 보였지요. 진성이 기계 닦던 손을 멈추고 다가왔습니다. 아내의 어깨 너머로 앨범을 들여다보던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우리 이때는 참 웃음이 많았네요. 이 기계만 있으면 뭐든 다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당신 호강시켜줄 수 있을 줄 알았어. 두 사람은 나란히 바닥에 앉아 앨범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잊고 있던 기억들이 되살아났어요. 잉크가 잔뜩 묻은 작업복을 입고도 행복하게 웃던 날들. 첫 대형 계약을 따내고 둘이서 소주 한 잔 기울이던 밤. 힘들어도 서로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던 시절이었지요. 그 다음 페이지에는 어린아이를 안고 기계 앞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갓 돌이 지난 현우를 진성이 서툴게 안고 있었어요. 아이의 작은 손이 아버지의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꼭 쥐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해숙은 사진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어요. 그 아이가 이제 27 청년이 되어 나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새삼 실감이 났지요. 사진 속 배경으로 보이는 인쇄기가 지금 진성이 닦고 있던 바로 그 기계였어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자리에서 묵묵히 버텨온 기계. 이제는 그 기계도 떠나보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앨범의 다음 페이지에는 직원들과 함께 찍은 야유의 사진이 있었어요. 인쇄소가 제일 잘 나가던 시절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5명의 직원이 진성을 둘러싸고 웃고 있었지요. 전성기 시절 이 인쇄소는 동네에서 제법 알아주는 곳이었어요. 명함부터 청첩장, 홍보 전단지까지 없는 게 없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기계가 돌아갔고 주문이 밀려 잠을 못 자는 날도 많았지요. 하지만 세상이 변했어요. 모든 것이 디지털로 바뀌면서 이 낡은 인쇄소는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갔습니다. 직원들을 하나둘 내보내야 했고 마지막에는 진성 혼자 남았지요.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공간이 자신의 전부였으니까요. 앨범을 넘기다 현우의 대학 졸업 사진이 나왔습니다. 학사모를 쓴 청년이 양쪽에 부모를 끼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진성은 급하게 달려오느라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아들은 그런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럽다고 아버지 덕분에 공부할 수 있었다고 말했지요. 그 기억이 떠오르자 진성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인쇄소 문이 열리며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이 근처에서 문구점을 하는 박 사장이었어요. 20년 넘게 거래해온 단골이었지요. 그는 텅 빈 인쇄소를 둘러보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성 씨, 정말 접는 거야? 예, 형님. 이제 여기도 끝이에요. 박 사장은 말없이 진성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위로의 말 대신 그 손길이 더 많은 것을 전해주었습니다. 20년 세월을 함께한 사람만이 줄 수 있는 위로였지요. 그가 돌아간 뒤 인쇄소 안에는 다시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하면서 주황빛 노을이 유리창을 통해 길게 들어왔어요. 먼지 쌓인 기계들 위로 붉은 빛이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이 공간도 함께 석양 속으로 저물어가는 것 같았지요. 해숙은 창가에 서서 노을을 바라보았어요. 남편이 다가와 그녀의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았지요. 여보. 해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하고 싶은 거 해요. 진성은 아무 말 없이 아내를 바라보았어요. 평생 이 네모난 공간에 갇혀서 청춘을 다 보냈잖아요. 더 이상 이 낡은 기계에, 이 지긋지긋한 기름때에 우리 인생을 묶어두지 말아요. 그것은 원망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향한 간절한 제안이었습니다. 평생 서로를 위해, 자식을 위해, 그리고 이 낡은 인쇄소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두 사람이 비로소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이야기하는 순간이었지요. 진성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 박힌 손이었지만 그 손에는 30년 세월의 무게와 온기가 담겨 있었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아들 현우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습니다. 화면에 군복 차림의 아들이 나타났어요. 두 분이 함께 전화하시는 건 처음이라며 걱정하는 아들에게 진성은 천천히 그동안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민석 삼촌 일도, 사채를 쓴 것도, 인쇄소를 정리하게 된 것도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아들에게 숨기고 싶었지만 더 이상은 그럴 수 없었지요. 화면 속 현우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이 붉어지는 것이 화면 너머로도 보였어요. 왜 진작 말씀 안 하셨냐고, 자신도 가족인데 왜 혼자 짊어지시려 하셨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아들을 보며 진성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영상 통화가 끝난 뒤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인쇄소를 한 바퀴 둘러보았어요. 20년을 함께한 기계들, 손때 묻은 작업대, 얼룩진 벽, 모든 것이 눈에 담겼습니다. 진성은 전등 스위치 앞에 섰어요. 이 스위치를 끄면 정말로 이 공간과 작별하게 되는 거였지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잘 있어라. 찰칵. 스위치가 내려가고 인쇄소가 어둠에 잠겼어요. 철문을 닫고 나오는 두 사람의 뒷모습 위로 가로등 불빛이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끝이자 시작이었어요. 과거와의 작별이 새로운 내일을 향한 첫걸음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인쇄소를 정리한 돈과 퇴직금을 합쳐 사채를 갚고 나니 남은 것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빚더미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이 무엇보다 컸어요. 매달 쪼들리던 이자, 걱정에서 해방되자 비로소 앞을 바라볼 여유가 생겼지요. 해숙은 남편의 오랜 꿈을 떠올렸습니다. 서점 카페, 햇살 좋은 창가에 책장을 두고 직접 내린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아담한 공간. 남편이 10년 동안 몰래 모은 돈으로 이루려 했던 그 꿈을 이제는 함께 이뤄보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작은 가게를 찾아 발품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대로변의 번듯한 상가는 꿈도 꿀 수 없었지만 골목 안쪽 조용한 곳이라면 가능할 것 같았어요. 비 오는 날도 바람 부는 날도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거리를 걸었습니다. 부동산을 20군데 넘게 돌았어요. 어떤 곳은 너무 좁았고, 어떤 곳은 너무 어두웠고, 어떤 곳은 보증금이 너무 높았습니다.
지칠 법도 했지만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이번에는 반드시 해내야 한다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지요. 몇 주를 돌아다닌 끝에 마침내 마음에 드는 공간을 찾았습니다. 오래된 주택가 골목 끝자락에 자리 잡은 작은 가게였어요. 건물은 낡았지만 창이 커서 햇살이 잘 들어왔고 앞마당에는 작은 화단까지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바닥에 네모난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어요. 진성은 그 공간을 처음 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곳이다. 자신이 10년간 그려왔던 바로 그 모습이라는 것을 직감했지요. 머릿속에만 존재하던 꿈이 눈앞에 실제로 펼쳐져 있었어요. 여보, 여기 어때요? 해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기야. 여기가 맞아. 진성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해숙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계약을 마친 날 두 사람은 텅 빈 가게 안에 나란히 서서 한참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지는 군데군데 들떠 있었고 바닥은 오래된 장판이 깔려 있었어요. 손볼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지만 두 사람의 눈에는 이미 완성된 책방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인테리어는 직접 하기로 했어요. 돈을 아끼기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자신들의 손으로 꿈을 만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진성은 20년 동안 인쇄기계를 만지며 익힌 손재주가 있었고 해숙은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고 살림을 꾸리는데 능했지요. 낡은 벽지를 뜯어내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먼지가 자욱하게 일어났지만 두 사람은 마스크를 쓰고 묵묵히 작업했습니다. 벽지 아래에서 또 다른 벽지가 나오고 그 아래에서 또 나왔어요. 마치 이 공간에 쌓인 세월의 층을 하나하나 벗겨내는 것 같았지요. 새 페인트를 칠하는 데만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진성은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가게에 나와 일했어요. 사다리에 올라가 천장을 칠하다 보면 목이 뻐근해지고 팔이 저렸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인쇄소에서 기계를 돌릴 때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피로였어요. 그때는 누군가의 요구에 맞춰 쫓기듯 일했지만 지금은 자신의 꿈을 위해 일하고 있었습니다.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지요. 해숙은 매일 점심때 김밥이나 주먹밥을 싸서 가게로 왔어요. 페인트 칠하는 남편 옆에 앉아 함께 밥을 먹고 오후에는 함께 청소를 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걸레질을 하다가 눈이 마주치면 괜히 웃음이 났어요. 우리가 언제 이렇게 같이 뭘 해봤어요? 글쎄, 기억이 안 나네. 신혼 때도 당신은 맨날 인쇄소에만 있었잖아요. 그때는 먹고 살기 바빠서. 미안해. 아니에요. 지금 이러면 됐어요. 마치 신혼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신혼 때보다 더 좋았어요. 그때는 서로를 잘 몰랐지만 지금은 30년을 함께하며 서로의 모든 것을 알게 된 사이였으니까요. 책장은 중고로 구했습니다. 폐업하는 서점에서 나온 원목 책장을 헐값에 샀어요. 오래되어 군데군데 흠집이 있었지만 진성이 사포로 갈고 니스를 다시 칠하니 제법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흠집마저도 세월의 멋으로 느껴졌지요. 책은 두 사람이 평생 모아온 것들로 채웠어요. 결혼 전부터 모은 책들, 아들 현우가 어릴 때 읽던 동화책들, 그리고 헌책방을 돌며 새로 구한 책들까지. 책장에 책을 하나하나 꽂을 때마다 이 공간이 점점 생명을 얻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해숙은 책을 정리하다 말고 낡은 책 한 권을 꺼내 들었어요. 표지가 달아 제목도 잘 보이지 않는 오래된 소설책이었습니다. 여보, 이거 기억나요? 진성이 다가와 책을 들여다보았어요. 이게 설마? 맞아요.
우리 처음 만났을 때 헌책방에서 같이 손 뻗었던 책. 30년도 더 된 기억이 새록새록 떠올랐습니다. 대학로 골목의 작은 헌책방. 좁은 책장 사이에서 같은 책에 손을 뻗다 스친 손끝. 어색하게 웃으며 서로 양보하려 했던 그 순간. 그게 두 사람의 시작이었지요. 이거 아직도 가지고 있었어? 당연하죠. 버릴 수가 있어야죠. 두 사람은 낡은 책을 함께 바라보며 한참을 웃었어요. 그 책은 가게 한쪽 특별한 자리에 전시하기로 했습니다. 카페 공간은 가게 한쪽 구석에 작게 마련했어요. 중고 에스프레소 머신 하나와 작은 싱크대, 그리고 원두를 보관할 선반이 전부였습니다. 거창한 것은 없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충분했지요. 해숙은 커피 내리는 법을 유튜브로 배웠어요. 처음에는 에스프레소가 너무 써서 혼자 얼굴을 찌푸리기도 하고 우유 거품을 내다가 온 주방에 우유를 튀기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거품이 너무 세게 나와서 천장까지 우유가 튀었어요. 진성이 그 모습을 보고 한참을 웃었지요. 당신 젊을 때 이런 모습 처음 봐. 뭐가요? 이렇게 뭔가에 푹 빠져서 열심히 하는 거. 예전에는 맨날 동생 걱정, 아들 걱정, 나 걱정만 하더니 이제 나 걱정 좀 해보려고요. 늦었지만. 해숙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던 그녀가 이제야 비로소 자신을 위한 무언가를 하고 있었지요. 드디어 간판을 다는 날이 왔습니다. 진성은 사다리 위에서 간판을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아름다운 책방이라고 쓰인 자그마한 나무 간판이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정성껏 손으로 새긴 글씨가 따뜻했어요. 해숙은 아래에서 간판을 올려다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10년 전 남편의 통장에 적혀있던 아름다운 책방이라는 글자가 떠올랐어요. 그 꿈은 드디어 현실이 되었습니다. 예뻐요. 정말 예뻐요. 그래. 응. 개업 첫날 아침 두 사람은 가게 문을 열기 전에 나란히 서서 완성된 공간을 둘러보았습니다. 햇살이 커다란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어요. 원목 책장 위로 빛이 부드럽게 내려앉았고 책등에 새겨진 제목들이 반짝였습니다. 구석의 작은 카페 공간에서는 벌써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져나오고 있었지요. 오전 10시 드디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화려한 개업식도 시끌벅적한 손님도 없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해숙은 곱게 맨 앞치마가 아직 어색한 듯 연신 매무새를 고쳤어요. 커피 머신 앞에 서서 손님을 기다리는 모습이 제법 바리스타 같았습니다. 커피 한잔 할까요, 손님? 해숙이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진성은 창가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요, 사장님. 이 집에서 제일 맛있는 걸로 주세요. 해숙은 서툰 솜씨로 커피를 내렸어요.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고 우유 거품을 내고 조심스럽게 잔에 따랐습니다. 거품 위에 그린 하트 모양은 삐뚤빼뚤했지만 그 어떤 바리스타의 작품보다 사랑스러워 보였지요. 자, 여기 주문하신 카페라테요. 첫 손님이시니까 특별히 무료입니다. 진성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해숙은 마른 침을 삼키며 남편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커피네. 그 한마디에 해숙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동안의 고생과 서름이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생을 달려온 길의 끝에서 마침내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에 비친 진정한 행복을 발견했어요. 작지만 아늑한 책방 안에 커피 향이 천천히 퍼져나갔습니다. 아름다운 책방이 문을 연 지 넉 달이 지났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동네 주민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어요. 조용히 책을 읽고 싶은 사람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단골 손님도 몇 명 생겼어요. 매일 아침 출근 전에 들러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가는 회사원,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반나절을 책과 함께 보내는 은퇴한 교사 방과 후에 들러 숙제를 하는 중학생까지. 가게가 북적이지는 않았지만 적막하지도 않았습니다. 수입은 많지 않았어요. 월세와 재료비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이 별로 없었지요. 하지만 두 사람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인쇄소 시절처럼 새벽부터 밤까지 쫓기듯 일하지 않아도 되었고 무엇보다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으니까요. 나른한 햇살이 거실 깊숙이 스며드는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온 진성과 해숙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오랜만에 찾아온 고요함을 만끽하고 있었어요. 진성은 돋보기를 쓴 채 묵묵히 신문을 넘겼고 해숙은 따스한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싼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때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띠링 마이너스. 진성이 무심코 탁자 위에 놓인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어요. 화면을 확인한 그의 얼굴에 짧은 한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여보? 해숙이 고개를 돌려 물었어요. 진성은 대답 대신 말없이 휴대전화 화면을 아내쪽으로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은행에서 온 입금 알림이었어요. 보낸 사람은 이민석. 30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송금 메시지란에 찍힌 짧은 문장. 매형 죄송합니다. 해숙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따스했던 그녀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온기가 사라졌어요. 또야? 응. 벌써 넉 달째네. 민석은 해숙이 절연을 선언한 그 다음 달부터 매달 돈을 보내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20만 원이었고 두 달째부터는 30만 원으로 늘었어요. 매번 같은 메시지가 붙어 있었지요. 매형 죄송합니다. 또는 누나 미안해요. 해숙은 처음 그 돈을 받았을 때 당장 돌려보내려고 했어요. 이런 돈으로 죄책감을 덜어보려는 거냐며 분노했지요. 하지만 진성이 말렸습니다. 그냥 둬. 돌려보내봤자 서로 감정만 상해. 하지만 이 돈 받으면 걔가 용서받았다고 착각할 것 같아요. 착각하든 말든 우리 알 바 아니야. 걔가 보내는 거고 우리는 그냥 받는 거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진성의 말에 해숙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매달 그 알림이 올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고작 30만 원. 이걸로 우리 빚이 갚아져요. 아니면 날아간 당신 꿈이 돌아와요? 해숙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진성은 신문을 접어 내려놓고는 소파 등받이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진정해. 저 녀석도 나름대로 애쓰는 거겠지. 애쓰는 사람이 전화 한 통이 없어요? 덜렁 돈만 보내면 다해요? 해숙의 말끝이 날카롭게 떨렸습니다. 진성은 그런 아내를 안쓰럽게 바라보았어요. 사실 진성도 알고 있었습니다. 민석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얼마 전 우연히 동네 사람에게 들었어요. 민석이 외곽의 물류센터에서 새벽 배송 일을 하고 있다고. 하루에 12시간씩 택배 상자를 나르며 돈을 번다고 했지요. 번듯한 양복을 입고 사업 운운하던 모습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어쩌면 그가 보내는 30만 원이라는 돈이 그에게는 한 달 생활비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일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진성은 그 이야기를 아내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감정만 복잡해질 것 같았지요. 벌써 넉 달째잖아. 한 번도 안 빼먹고 보내는 거 보면 아주 양심이 없진 않은 모양이야. 진성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해숙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그게 더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그 꼬박꼬박한 성의를 보이려면 돈부터 보낼 게 아니라 찾아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비는 게 먼저 아닌가요? 얼굴 볼 면목이 없으니까 저러는 거 아니겠어. 면목이 없으면 더더욱 와야죠. 전화라도 해야죠. 이게 그 애가 생각하는 최선의 사과 방식이라니 아직도 철들려면 멀었어요. 해숙은 찻잔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문득 며칠 전 아들 현우와 나눈 통화가 떠올랐어요. 현우는 삼촌 이야기가 나오자 목소리가 싸늘해졌습니다. 삼촌 용서하지 마세요. 아버지한테 그렇게 해놓고 돈 몇 푼 보낸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아들의 단호한 말에 해숙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현우의 말이 맞았습니다. 돈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었지요. 아니요. 당신은 몰라요. 해숙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쟤는 그냥 이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도리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위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일지는 조금도 생각 안 하고요. 진성은 아무 말 없이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그녀의 손이 차가웠습니다. 화내지 마. 당신만 손해야. 화가 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허무해요. 해숙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30년 동안 그 애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희생했는데 당신 꿈도 우리 노후 자금도 다 갖다 바쳤는데 돌아온 게 매달 30만 원짜리 송금이라니.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눈물은 흐르지 않았어요. 이미 너무 많은 눈물을 흘려 더 나올 눈물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대신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빈 것처럼 허전했지요. 진성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해수가, 네. 그렇게까지 마음 쓰지 마. 당신만 힘들어져. 그는 아내의 어깨를 감싸며 말을 이었어요. 저 녀석이 밉고 원망스러운 거 알아. 나라고 왜 안 그렇겠어. 하지만 어쩌겠어.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우리가 잘 사는 게 저 녀석한테 보여주는 최고의 대답 아니겠어? 우리는 우리대로 행복하게 살면 돼. 저 녀석 생각에 우리 인생 낭비하지 말고. 해숙은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굳게 담은 입술이 파르르 떨려왔지만 남편의 따뜻한 손길을 밀어내지는 않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해숙이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당신은 화도 안 나요? 나보다 당신이 더 힘들었잖아요. 화나지. 그런데 당신이 이렇게 속상해하는 거 보는 게 더 힘들어. 진성의 담담한 대답에 해숙의 눈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잊자. 적어도 오늘 저녁만큼은. 맨날 이러면 우리만 손해야. 진성은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저녁은 내가 뭐 맛있는 거 사올게. 오랜만에 집에서 고기나 구워 먹자고. 어때? 해숙은 한참 만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았어요. 완벽한 용서는 아니었어요. 그저 지친 남편을 위해 잠시 원망을 내려놓기로 한 것뿐이었지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진성은 아내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였어요. 그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처남을 용서하기는 아직 멀었다. 어쩌면 평생 용서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저 녀석이 보낸 돈이 역설적으로 아내의 굳은 마음을 잠시나마 녹여줄 약이 될 수도 있겠다고. 매달 그 돈을 볼 때마다 화가 나고 허무하겠지만 동시에 저 녀석이 어딘가에서 살아있고 나름대로 속죄하려 한다는 증거이기도 했으니까요. 언젠가는 직접 찾아와 무릎 꿇고 사과할 날이 올지도 몰랐습니다. 아니면 영영 오지 않을 수도 있었지요. 하지만 그것은 민석의 몫이었어요. 진성과 해숙이 해야 할 일은 그저 자신들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뉘엿뉘엿 해가 저물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노을이 세상 모든 것을 따스하게 감싸 안는 것처럼 부부의 마음 속에도 희망이라는 이름의 붉은 빛이 조용히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용서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용서를 향한 아주 작은 첫걸음일지도 몰랐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함께 나아갈 힘을 주는 사랑의 빛이었지요. 우리 구독자님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미난 사연 계속 들으실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꾹 눌러주시고 주변에 공유도 해주세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다음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이 함께 하시길 소망하겠습니다.